네, 안녕하세요. 요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5단원, 그 중에서도 5단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 좀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6단원, 새로운 6단원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단원 그 수업 동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버벅거렸죠. 어, 호, 성훈이, 석호, 네, 그, 지난주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연휴 동안은 쉬고, 또, 오랜만에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버벅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동영상 녹화로만 진행을 하면 지겨우실 것 같아서, 조금, 그 전공 수업에서는 실시간 강의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 나중에 실시간 강의를 한번 병행을 하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언제 실시간 강의를 하게 될지 결정을 하면, 미리 이제 그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5단원 복습을 한번 해보기 전에, 여기 그 경제 기사 최근 거 중에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을 몇 개 한번 살펴보고,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이제 9월 초에 나왔던 기사고 추석 전에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락을 먼저 보시면 지금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2차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2차 재난지원금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도 국채를 발행, 즉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 시장에 국채가 굉장히 많게 되죠. 물량이 많게 공급이 많아지면 그러면 채권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에서 배웠던 대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 채권의 일드 투 머처리티는 오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이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지금 한자로 써 있는 거는 한국은행을 이렇게 줄여서 한은이라고 한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매입을 하기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높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아무래도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을 하면서 정부도 돈을 빌려야 하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나서서 국채를 쫙 사기로 하고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춰질 테니 이제 이전에는 공급 초과였다가 이제는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춰질 테니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채권의 yield to maturity 금리는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목적을 하고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5조 원어치 사기로 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혹시 경제 신문이나 아니면 TV 뉴스를 최근에 보셨으면 중국이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면서 또 가장 빠르게 이제 다시 일상으로
그러니까 이전만큼의 어떤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이 몇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통계 수치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최근 7월 달 중국의 PMI, 구매 관리자 지수는 51.1로 50보다 넘어서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중국의 GDP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지금 막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마이너스 몇십 퍼센트는 기본인데 중국은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하는 모습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지만 또 회복도 가장 빠른 측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통계 수치로도 어떤 거시경제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중국도 코로나19를 직격탄을 맞으면서 발원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되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췄고 또 머니터리 팔리시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낮췄고 정부에서는 피스컬 팔리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왕창 풀었죠. 어, 이제 그렇게 경제에 돈을 엄청 풀어놨던 것을 언젠가는 회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직은 그래도 때가 아니다. 아직은 회수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관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기 9월달, 그러니까 한 달 후 이전 그 기사랑 한 달 정도 차이 나는 요 기사를 보면 소매 판매가 호조 회복 추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계속 어떤 요런 수치들까지도 지금 중국이 경기가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구나. 뭐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 단락을 보면 IMF가 6월달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로 마이너스 4.9% 성장, 그러니까 역성장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중국만 이렇게 플러스 1.0%로 플러스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또 추석 직전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국의 중앙은행을 인민은행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는데 이 인민은행이 최근 어떤 요런 보고서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무슨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 회의가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중국에도 그런 어떤 회의가 있는데 거시 정책 조정 능력을 강화한다는 문구가 이때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이제는 다시 시중에 풀었던 돈을 좀 회수를 하기 시작하나? 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렇지는 않고 완만한 온건한 통화 정책, 그러니까 온건한 머니터리 팔리시를 유지를 하되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풀어놨던 돈을 회수하거나 긴축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 서서히 돌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 중국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기준금리 같은 거 결정하는 회의가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FOMC가 있죠. 그래서 FOMC가 있는 시기가 되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왜냐면 미국의 영향을 전 세계가 다 받으니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중국도 또 아시아에서 중국이 또 큰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네,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지금 이제 추석 직전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회원국들 중에 1위다라고 OECD에서 밝혔대요. 그래서 OECD 이제 인테림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올해 성장이 마이너스 1.0%로 OECD 국가 중에 1위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30몇 프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값으로 가장 작은 마이너스 1.0%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후퇴만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OECD 1등이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가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OECD 회원국 중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가장 높고 G20 국가 중에서도 중국 빼고는 가장 양호하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아직 OECD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는 우리나라가 1등이다. 라는 게, 네, 뭐, 네, 어떤 수치상으로 이렇게, 네, 드러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머니터리 팔리시를 온건하게 가져가면서 시중에서 돈을 쉽게 빌려갈 수 있도록 해주고 정부에서는 피스컬 팔러스를 통해서 적자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시중에 왕창 풀어서 어, 또 경제를 부스트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그나마 1등 뭐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맥락의 기사들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5단원 살펴보았던 것들 중에서 한번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단원도 지금 분량으로 따지면 조금 꽤 많았는데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면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포트폴리오 티오리라는 개념을 살짝 접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그런 말이 있죠. 즉, 분산 투자를 해라라는 어떤 투자 지침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뭐 삼성전자 주식에 몰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100만 원 중에 얼마는 주식을 하고, 얼마는 채권을 하고, 얼마는 이제 혹시 모를 유사시를 대비해서 은행에 넣어놓고, 뭐 그렇게 이렇게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를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얼마의 자산을 어디에 넣을지, 투자를 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 포트폴리오 시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시오리라는 게 이 프리뷰 부분에서 나온 이유는 우리가 5단원을 살펴보았지만 5.23 부분에서 채권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이자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5.4 부분 Liquidity Preference Theory를 통해서 머니 측면에서 그러니까 통화 화폐 측면에서 어떻게 이자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렇게 요 5단원에서는 채권 혹은 캐시 그러니까 화폐 그 두 가지를 포트폴리오로 삼아서 포트폴리오로 짜서 넣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1단원은 이제 우리가 5단원을 시작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5.1 부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여기서 이렇게 wealth, expected return, risk, liquidity 라는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당연히 우선 첫 번째 웰스는 나의 전체적인 부가 증가할수록 이제 당연히 뭐 캐시도 어쨌든 자산이니까 그렇게 늘어난 부를 재산을 가지고 뭐라도 더 하려고 하겠죠. 더 살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웰스가 늘어나면 에셋에 대한 퀀티티 디맨디드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다른 자산 대비 내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 자산의 expected return이 증가하면 다른 것들이 만약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 눈독을 들이놓고 있는 자산에 대한 퀀티티 디맨드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내가 눈독 들이고 있는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 자산에 더 사야지, 투자해야지. 반대로 여기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의 expected return이 떨어지면 또 내가 눈독 들이고 있는 자산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도 quantity demanded of the asset이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가 두 번째 determinant가 되겠고요. 세 번째, 요 리스크를 말씀드리면서는 우선 요것부터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리스크 어버스라는 게 있고 리스크 프리퍼럴 혹은 리스크 러버라는 게 있는데 요 두 개가 반대되는 거다. 근데 리스크 어버스는 말 그대로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는 거고 리스크 프리퍼럴, 리스크 러버는 리스크 테이킹을 이제 더 선호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황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전제하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덜 위험한 자산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어떤 자산이 다른 어떤 자산 대비 리스크가 올라가 그러면 이제 위험하니까 그 자산에 대한 퀀티티 디맨디드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디터미넌트로 리스크를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로 살펴본 게 바로 이 리퀴디티입니다. 리퀴디티는 뭐라 그랬죠? 유동성이라고 했죠.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뭐 올해는 어렵게 되었지만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부모님 선물 사왔는데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물을 팔아서 현금화 한 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사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제 그런 게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캐시 같은 거, 그러니까 현금 같은 거로는 바로 뭐라도 내가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살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시장에 많은 것을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 재무부 단기 채권, 그러니까 만기가 1년 미만짜리가 전 세계에서 통틀어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유동성이 높을수록 그 자산의 유동성이 높을수록 그 자산에 대한 에셋 디맨드 퀀터티드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요거를 더 깔끔하게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서머리 테이블 1번을 통해서 요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2부터 5.3까지는 채권 시장에서 채권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어떤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경제학에서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Y축에다가 가격을 표기하고 X축에 퀀터티, 량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그래프 보던 거랑 조금 다르죠, 이게. 뭔가 느낌에 따라서는 기존의 수학 시간에 보던 그래프를 생각하면 Y축에 P가 나오고, 아니, X축에 P가 나오고, Y축에 Q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제학에 나오는 그래프들은 이렇게 Y축에 P를 표시하고, X축에 Q를 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프가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supply and demand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채권에 대한 demand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그 채권 가격이 비싸지면 이전 대비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디맨드가 떨어지게 되겠고, 또 만약에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같은 채권을 팔아도 이전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 더 많은 채권이 나오게 발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와 디맨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맨드 커브와 채권의 서플라이 커브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기를 해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여기 채권의 서플라이 커브고, 반대로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된 것이 BD, 본드의 디맨드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이 증가할수록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서플라이 커브와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반대로 말하면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감소하는 여기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서플라이와 디맨드 커브에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을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겨 1번에서의 균형 가격은 850이고 균형 거래량은 300 빌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균형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채권의 수요 대비 공급이 훨씬 많으면 초과 공급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시장에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의 가격이 P가 떨어진다라는 건 그 할인율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라이즈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반대로 채권의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런 상황은 엑세스 디맨드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물건은 얼마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선 price will rise 한다. 그런데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할인율, 채권의 이자율, yield to maturity는 will fall, decrease,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이자율은 YTM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채권의 가격과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항상 네거티브리 릴레이티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디맨드 커브 혹은 서플라이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디맨드 커브 혹은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아예 옆으로 혹은 위아래로 쉬프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피겨 1번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만약에 채권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동하게 되면 이렇게 쉬프트를 하게 되는 거고, 채권의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movement along a demand 혹은 supply curve가 되겠습니다. 는 바로 뒤에서 웰스라던가 expected inflation이라던가 하는 요인이 다 채권의 가격과는 다른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채권의 서플라이 디맨드 커브가 쉬프트 하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자율은 어떻게 변하는지, 균형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우선 디맨드 측면에서 웰스, expected return, riskiness, liquidity가 변하면 채권에 대한 디맨드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5.1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기가 좋아. 그리고 그렇다 보니 나의 수입이나 어떤 부가 증가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에 대한 디맨드가 증가하게 되겠고, 디맨드 증가하면서 여기서는 웰스라는 채권의 가격과는 관계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채권의 디맨드 커브가 오른편으로 쉬프트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경기가 수축되는 방향 혹은 내 재산이 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채권의 디맨드 커브가 왼편으로 쉬프트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것도 앞에서와 마찬가지인 헷갈리실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 채권의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채권의 expected return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 그러면 여기 밑에 들어가는 할인율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즉 그렇게 되면 채권의 디맨드 커브가 왼편으로,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수요가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쉬프트 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미래에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채권의 디맨드 커브가 오른편으로, 즉 늘어나는 방향으로 쉬프트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채권에 관심이 있는데 채권 말고 다른 어떤 자산의 리턴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하러 채권에 관심을 계속 두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고 말지. 그러니까 채권의 디맨드 커브는 왼쪽으로 쉬프트하면서 쪼그라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점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피셔 효과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명목 이자율 I는 real interest rate 플러스 inflation, expected inflation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명목 이자율이 그대로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이 리얼 인터레스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미래에 인플레이션율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 리얼 번째 것으로 가면 expected return on bonds가 낮아지면 채권의 디맨드는 왼쪽으로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쉬프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까 5.1에서 봤던 것과 같죠. 채권의 리스키니스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에 대한 디맨드가 쪼그라들게 되고 디맨드 커브가 왼편으로 시프트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채권 말고 다른 자산의 리스키니스가 올라가면 다른 자산 대비 채권이 안정적인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채권의 디맨드 커브는 오른편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쉬프트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퀴디티가 미치는 요인인데 채권의 리퀴디티가 증가하게 되면 채권의 디맨드 커브가 증가하는 방향 오른편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의 리퀴디티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면 그 자산에 투자하지 뭐하러 채권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채권의 디맨드 커브는 왼편으로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쉬프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맨드 커브 뭐 C에서 D에서 C, 뭐 C에서 뭐 E 이렇게 어떤 라인 상에서 움직이는 게 along the line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시프트를 하는 거가 요런 앞에 요인들이 변하면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왼쪽으로 혹은 오른편으로 아예 시프트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서머리 테이블 2번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디맨드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니까 서플라이 측면에서 어떤 요인들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그 투자 자산의 예상되는 투자 수익성, 두 번째, expected inflation, 세 번째, government budget deficit, 요 세 가지가 본드의 서플라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세 개가 다 채권 가격 이외의 요인이기 때문에 채권의 서플라이 커브 자체를 쉬프트 시키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확장하는 국면에서는 채권에 대한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뭐 당연히 아까와 반대로 채권의 공급이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피셔 효과를 생각을 하면 명목은 실질 플러스 expected inflation이었습니다. 명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자, 즉 실질적인 차입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싸게 돈 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채권을 통해 돈 빌리려는 사람들, 즉 채권을 발행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채권의 서플라이 커브가 오른편으로 시프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정부가 적자 재정을 해서 국채를 그러니까 정부가 적자 재정으로 정부 예산을 막 빌려서 쓰려고 하면 이제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채권의 서플라이 커브가 오른편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시프트하게 되겠고 반대로 정부가 흑자 재정을 하게 되면 반대로 채권의 서플라이 커브가 왼편으로 시프트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플라이 측면에서 살펴본 것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서머리 테이블 3번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서플라이 커브에서 채권 가격 이외의 요인들로 인해서 채권의 서플라이가 변하는 것이면 여기 뭐 C였던 것이 H 아니면 H였던 것이 I로 이동하는 식이 아니라 요 그래프로 아예 쉬프트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피겨 4번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여기 스텝 1번 expected inflation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채권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채권의 서플라이 커브는 오른편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균형 가격이 P1이었던 것이 P2로 떨어지게 되고 채권의 경우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자율 YTM interest rate는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equilibrium interest rate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균형량은 이전과 이후가 똑같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BD1, 2번이 이동한 만큼과 BS1, 2번이 이동한 만큼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전과 이후의 이퀄리브리움 퀀티티가 우연히 같은 것이 되겠고 만약에 BD 이동하는 것만큼과 BS 이동하는 것만큼이 서로 다르게 되면 이제 그때에는 그래프를 그려봐서 본드의 이퀄리브리움 퀀티티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피겨 5번을 통해서는 대체로 지금 expected inflation과 interest rate가 대체로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우리가 피셔 효과를 통해서 공부한 것과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그림 6번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 스텝 1, 경기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본드의 서플라이 커브가 BS1이었던 것이 BS2번으로 오른편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쉬프트 했고 또 마찬가지로 경기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본드에 대한 디맨드도 오른편으로 즉 증가하는 방향으로 쉬프트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6번에 따르면 P1이었던 것이 P2로 가격이 떨어졌고 즉 채권의 경우는 가격과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움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증가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보면 그렇다면 이퀄리브리움 퀀티티는 어떻게 됐냐? 이 경우에는 지금 BS 이동하는 게 엄청 많고 BD 이동하는 게 엄청 조금이죠. 그래서 지금 이퀄리브리움 퀀티티가 증가한 것으로 이 그래프에는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만약에 BD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이제 또 그거는 그래프를 그려봐서 그렇게 이제 그때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영상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